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네. 문재인 대통령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지지율 가장 높은 행진을 하고 있다 분석이 나오는데 취임 150일을 맞았습니다. 취임 첫 초기에 85% 중반대까지 갔던 지지율이 150일 만에 여전히 높은 지지율이긴 하지만 65%까지 내려앉았거든요. 무려 20%포인트 차가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게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 요인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집권 초기 때 80%를 다시 올라간다는 거는 거의 상상하기 어렵고 네. 사실 이제 그 내려가는 것이 외려 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지금 북핵 위기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만약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뭐 코리아 패싱이 돼서 우리나라는 거기서 어떤 입김을 못 넣는다 하더라도 여하튼 뭐 북미 대화가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안보 이슈는 외려 여당에게 더 유리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정책 지지율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방선거에 굉장히 이제 그 압승이 또 예상될 수 있겠죠. 지금 중도층, 중도 성향을 가진 보수층이 견제 심리를 갖는다라고 하면 북핵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기업을 좀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냐, 기업을 너무 좀 쥐어짜는 정책들 아니냐, 또 너무 친노동적인 그 정책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그 반론들이 나오는데 그런 데 있어서 중도 보수층 쪽에서 그런 데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혁신 성장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을 꺼내놨죠. 그거는 이제 성장에 대해서도 좀 같이 좀 중점을 두고 가겠다라는 의지 표현이라고 보이는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그러니까 이 체감 경기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유권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북핵 이슈하고 또 다르게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또 견제 심리, 뭐 평가 심리라는 데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저는 북핵과 경제, 그 특히나 체감 경기 쪽에서의 변수를 좀 문재인 정권의 이 지지율에 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번 질문은 저희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 4주 동안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계속 좀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결국 9월 말 여론조사에서 65%를 기록했는데 그때 의외로 과거사 들춤 이런 항목으로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온 게 좀 두드러졌었거든요. 이런 요인들 지금 박근혜 정부 비롯해서 이명박 정부까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부분이 결국 보수 결집의 역공으로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부수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결집은 항상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보수 결집도 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과거사에 대한 적폐청산 모드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일종의 대응하는 그런 반발 심리 때문에 보수층이 어느 수준까지는 결집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보수층이 결집하게 되면 진보나 중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더 결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 지지율을 은행의 잔고와 같다고 합니다. 홍행극에서도 은행 잔고를 사면 나 쓴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빠졌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왜 돈이 없지? 이렇게처럼 대통령 지지율도 대통령이 특별하게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자꾸 지지율이 맞아? 이런 이야기들을 2년차, 3년차에 많이 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구성을 보면 안보에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또 이처럼 정쟁 모드가 가속화되면은 피로감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누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느냐. 이거는 지금의 대통령의 탈권위, 파격적인 소통 행보, 박수를 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적폐청산 모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핵심 지지층들이 견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박스권에서 60%대에서 덕나간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지율이 급락할 요인이 있느냐? 안보 이슈가 보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안보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의 안보 정책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다라기보다는 혼선을 빚는 이런 모습들,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안보에 대해서 거의 대통령의 리더십이 무너지는 순간 또는
경제에 있어서 더 이상 경제라고 하는 이슈는 보통 대통령의 3년 차가 넘어서서 본격적인 평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빨리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3일이 기점이었습니다. 변곡점이 됐는데 바로 북한의 6차 핵실험입니다. 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가정주부층, 그리고 영남권, 그리고 5, 60대 이상의 안보에 민감한 연령대에서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지율이 빠집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또 과거의 적폐청산 보도를 강화하면 강 드라이브를 걸면 걸수록 또 기존 지지층들은 결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과거의 역대 선거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계성을 살펴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적어도 55% 내외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선거에서는 참패하지 않습니다. 네. 거의 무승부를 이루거나 또 집권 여당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할 요인이 있느냐면 가장 치명적인 것은 안보보다는 경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의 적폐청산 보도는 주로 핵심 지지 기반인 진보층에 또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된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안보 이슈는 주로 보수층에 경제와 관련해서는 강범위하게 중도층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60%의 박스권 그리고 50% 후반 정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거의 사례에 비춰볼 때 내년 지방선거의 대통령 지지율은 오히려 집권 여당 후보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 중이지만 여전 약간은 좀 주춤하고 하락세로 접어드는 이 지지율의 변수를 따져봤다면 자, 최진봉 교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또 하나의 변수 인물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지금 1심 선고까지 얼마나 남았느냐가 최대 관심사고 어찌됐건 간에 구속기한은 이제 D-10일,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오는 16일 자정까지가 구속기한인데 이 구속기한을 넘길 경우 풀려나느냐 아니면 구속이 연장되느냐 또 1심 선고는 언제냐 이게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풀려나서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일단 아시는 것처럼 지지자들이 그분 집 앞에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집 앞에 가서 계속 집회할 거고요. 재판이 잘 나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자, 있어요.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면 출석 안 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그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출석을 연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이후로 판결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되면 결국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계속 구속이 연장돼서 재판을 빨리 진행해서 유죄 판결이 난다고 하면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이슈가 크게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이 있거나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들과 연관된 분들이 지방선거에 나왔을 때 또 자유한국당이 만약 친박 청산을 안 하고 그대로 갔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코드 또는 국정농단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이슈를 계속 띄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친박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질질 끌어서 만약 그 지방선거 전에 판결이 나오지 않는 것을 선호할 것이고요. 만약 지금의 이제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진보적 성향 입장에서는 판결이 그 전에 나와서 유죄로 판결이 됐을 경우에 그걸 10분 사용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끌려고 하는 그런 이슈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가장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여러분들 짐작하시겠지만 아무래도 친박계 의원들일 것 같은데요. 자,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총출동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 그때 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굳이 구속 상태에서 이미 모든 전부 수입이 끝났고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자연인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예외는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불구속 수사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구하라. 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신체의 자유를 허하라 외쳤던 친박계 의원들 속내는 뭘까요? 자, 이수희 변호사.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친박 청산 작업 어찌됐건 빨리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지금 못떨쳐대고 있는 게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튼튼한 지지층을 우리가 완전히 버리고 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박근혜 그 친박계로 분류되는 그 지방선거 출마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의 경우에는 공천이 달려 있을 수 있죠. 이제 그 당 중앙당 입장에서 친박 그 냄새가 너무 강한 후보에 네.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겠다라고 원칙을 세운다고 그렇죠. 하면은 본인들의 공천도 달려 있는 거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이게 중도 성향이 강한 그런 그 지역들 말고, 이제 뭐 전통 그 영남 그 선거구의 경우에는 아마 친박계 후보들에 대한 정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무소속 출마할 가능성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또 하나의 이제 좀 그 국지적인 얘기지만 여하튼 이것도 그 자유한국당의 성적표에서는 굉장한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무소속 출마가. 그 무소속 출마의 그 명분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에 대한 그 일종의 이제 박근혜 구하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이름 붙일 수 있겠지만 그런 후보들이 또 변수가 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구속영장이 또 한번 네. 그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 4월에 또 그 구속기한이 기한이 또 있거든요. 맞게 되졌습니다. 예, 내년 4월이면은 4월 17일 이전에는 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선고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도 이제 결과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제 그 뇌물죄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제 유죄 무죄가 판가름이 나는 거고, 만일 그럴 때 무죄라고 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 파장은 정말 지금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파장일 거고요. 유죄 가능성이 좀 외려 더 높은 지금 현재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권과의 그 정리가 꼭 필연적이고, 그럴 때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현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좀 무리수가 있는 그런 절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소속 후보들에게는 어떤 그런 변수가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친박계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짚어주셨는데, 지금 말씀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예단을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법조계에서 보는 한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변수가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이현정 의원께 여쭤보겠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지금 적폐청산 작업 역시도 만만치 않은 또 변수로 돌출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느냐가 상당히 여론에 영향을 미칠 텐데.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진 정치적인 비중,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는 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예를 들어서 확고한 지지층에 있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좀 다른 정치적 팬덤이 사실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금 어떤 검찰에 소환한다 할 때 과연 얼마만큼 그 지지층들이 결집할 것이냐. 저는 이미 이 변수는 다 이미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들이 더 결집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 오히려 반대편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런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큰 영향은 없으리라 봅니다. 저는 근데 그런 부분도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야권에서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본인의 SNS에 입장을 밝히면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적절한 기회에 다시 한번 말을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정치데스크에 지난 금요일 날 김효재 전 정무수석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당시에 자료들을 우리도 갖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시더라고요. 이런 게 선거 과정에서 돌출될 경우에 이런 건 어떻게 좀 작용할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것은 굉장히 큰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겠냐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폭로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현실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과연 그런 모험들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권력이 지금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권력 하인데 과연 그런 정책 모험수를 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이냐,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사실 이 수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에게 직접적인 어떤 타격이 없다라면 저는 그런 정책 모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본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협박성의 어떤 그런 뉘앙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금 당연 수사가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그렇죠. 먼저 우리까지 할 경우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하는 등 뉘앙스지만 실제로 그렇게 진행돼서 그걸 폭로할 수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이 2텀이 지났습니다. 자, 2텀 지난 상황에서 어느 용기 있는 사람이 과연 그 당시의 자료를 예를 들어서 공개할 것이며 또 그러한 정책 부담을 안을 것이며 이런 또 계산도 솔직히 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선거라는 속성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선거에서 보면은 지방선거가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투표율이 낮습니다. 네, 그렇죠. 예, 또, 공통적으로 좀 예, 그렇습니다.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은 잘 모르고 인지도도 없고 또 관심도도 낮고 9장의 최대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기 번거롭기까지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보다도 관심이 덜한 것이 지방선거면, 여기서 아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을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가게 하는데 어떤 변수가 필요하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영남권에서는 연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수를 이야기할 때는 보수를 지역적으로 또 성격적으로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이 영남 쪽에 전통적인 보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도권의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영남권의 보수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이 작동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샤이 보수를 이야기했거든요. 탄핵 국면에서. 그것은 수도권 보수를 우리가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홍준표 당시 대통령 선거 때 후보의 경우에도 지지율이 더 안 올라가는 것이 수도권 중천권에서 결집을 안 한 것이거든요. 보수층들이.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서 시장을 했습니까? 서울시장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 서울시장을 역임했고 수도권에서의 잔잔한 영향력은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집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때리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지층들이, 보수층들이 결집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져버립니다.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무슨 리스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악재가 돼서 이 진보적인 또 더불어민주당 투표 성향이 강한 20, 30대는 결집을 하게 되거든요. 수도권에서 20, 30 세대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도 선거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칠 수 있는 큰 영향이거든요. 그만큼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변수로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미치는 저는 이 간접적, 때로는 직접적 영향이 적지 않을. 못 넣는다 하더라도 여하튼 뭐 북미 대화가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안보 이슈는 외려 여당에게 더 유리하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정책 지지율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방선거에 굉장히 이제 그 압승이 더 예상될 수 있겠죠. 지금 중도 성향을 가진 보수층이 견제 심리를 갖는다라고 하면 북핵 문제하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기업을 좀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냐, 기업을 너무 좀 쥐어짜는 정책들 아니냐, 또 너무 친노동적인 그 정책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그 반론들이 나오는데, 그런 데 있어서 중도 보수층 쪽에서 그런 데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혁신 성장이라는 또 새로운 개념을 꺼내놨죠. 그거는 이제 성장에 대해서도 좀 같이 좀 중점을 두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없는데 왜 자꾸 지지율이 맞아? 이런 이야기들을 2년차, 3년차에 많이 하게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구성을 보면 안보에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또 이처럼 정쟁 모드가 가속화되면은 피로감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누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느냐. 이거는 지금의 대통령의 탈권위, 파격적인 소통 행보, 박수를 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적폐청산 모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핵심 지지층들이 견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박스권에서 60%대에서 덕나간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지율이 급락할 요인이 있느냐? 안보 이슈가 보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안보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이 좀 두드러졌었거든요. 이런 요인들, 지금 박근혜 정부 비롯해서 이명박 정부까지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조사하고 수사하는 부분이 결국 보수 결집의 역공으로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부수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결집은 항상 상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네. 보수 결집도 할 수 있거든요. 이처럼 과거사에 대한 적폐청산 모드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일종의
대응하는 그런 반발 심리 때문에 보수층이 어느 수준까지는 결집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은 보수층이 결집하게 되면 진보나 중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더 결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는 대통령 지지율을 은행의 잔고와 같다고 합니다. 홍행국에서도 은행 잔고를 살면 나 쓴 돈이 없는데 왜 이렇게 돈이 빠졌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왜 돈이 없지? 이렇게처럼 대통령 지지율도 대통령이 특별하게 나 잘못한 표현으로 보이는데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 경기, 그러니까 이 체감 경기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유권자들이 느끼는 위기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북핵 이슈하고 또 다르게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또 견제 심리, 뭐 평가 심리라는 데 작용을 하지 않을까. 저는 북핵과 경제, 그 특히나 체감 경기 쪽에서의 변수를 좀 문재인 정권의 이 지지율에 그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번 질문은 저희 여론조사 전문가인 배종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 4주 동안의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계속 좀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결국 9월 말 여론조사에서 65%를 기록했는데 그때 의외로 과거사 들춤 이런 항목으로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온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입니다. 이수희 변호사. 네. 문재인 대통령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지지율 가장 높은 행진을 하고 있다 분석이 나오는데 취임 150일을 맞았습니다. 취임 첫 초기에 85% 중반 때까지 갔던 지지율이 150일 만에 여전히 높은 지지율이긴 하지만 65%까지 내려앉았거든요. 무려 20%포인트 차가 좀 차이가 나는데 이게 하락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 요인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집권 초기 때 80%를 다시 올라간다는 거는 거의 상상하기 어렵고 네. 사실 이제 그 내려가는 것이 외려 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지금 북핵 위기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만약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뭐 코리아 패싱이 돼서 우리나라는 거기서 어떤 입김을